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은 이제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로 행정심판에만 집중해서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행정심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행정심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행정심판법이 1984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원법이 있어서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소원이라고 그랬고, 이 소원법에는 소원하고 이의신청을 구분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의신청은 똑같은 불복수단인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한 어필이고요. 소원은 상급 행정청에 대한 불복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같았어도 이게 누구한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되기도 하고 소원이 되기도 하고 과거 소원법 시대에 그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행정소송이라는 이 제3의 기관,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3의 기관이잖아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같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권력에서 세 가지 권력에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에 하는 불복수단이 소송이잖아요. 행정소송이잖아요. 근데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소송에 이르기 전에도 이 행위라든지 행정작용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에서 청문마저도 아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불이익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게 전제가 되면은 그 청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호소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고충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헌법상의 청원권도 있죠. 그리고 청원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청원도 있고 진정도 있고,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제3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ADR,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우셨겠죠? 그런 분쟁 처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전 단계의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들하고 마찬가지로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이고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진정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른바 쟁송성이 있는 거죠. 그죠? 대립한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공격 방어를 해서 제3의 중립적인 기관 또는 제3자적 기관이 결론을 내주고 그 결론에 의해서 권리의무관계가 확정이 되잖아요. 이런 쟁송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행정심판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진정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른게 취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심판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개념 정의를 해야 될 거냐. 그러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개념적 요소로서 이렇게 하나씩 추출해서 보면은 먼저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이다. 일단 처분이 있고, 그죠? 그 처분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이죠. 행정 절차는 아니죠. 행정 절차는 청문은 아직 행정행위가 발령이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라는 거죠. 예컨대 행정심판위원회가 사법부는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구제라는 점. 그 다음에 쟁송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요소들을 갖추면은 행정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정법적으로는 이의 신청, 재결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개념 요소들이 보이면은, 그죠? 그러면은 행정심판으로 봐야겠죠.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하고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이의신청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주로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먼저 전통적인 견해는 아까 소원법 시대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같은 행정심판 내에 이의신청도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설명을 너무 협소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전통적인 견해는 소원법 시대 때의 그 입법례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상급 행정기관이나 아니면은 재결을 특화한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에서 불복 처리가 되면, 불복 심사가 행해지면 이거를 행정심판이라고 부르고, 처분청에 대해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불복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의신청이다 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이제 실정법들 다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주에도 달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이의신청이라고 해놓고서 상급 행정기관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구분이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견해가 뭐냐면은, 그렇게 나누지 말고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을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헌법 107조 제3항에 보니까 행정심판 절차는 사법 절차에 준하도록 돼 있잖아요. 헌법 107조 제3항에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사법 절차를 갖춘 행정기관에 의한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이다 라고 구별하는 견해가 최근은 아니지만 유력한 견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행정심판이 쓰여지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 영역에 따라서 그 행정심판의 내용이 구분 기준 또는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일도양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일률적으로 행정심판을 정의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그 행정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그 행정심판을 얘기한다. 그럼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이라는 말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헌법 107조 제3항에서 또 행정심판이라는 말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서 재결 또는 뭐 행정심판 이런 말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각각의 영역에서 말하는 그 행정심판의 범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도대체 뭔가? 자,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여져 있냐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어떤 처분에 대해서 A라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권리구제가 안 됐어요. 안 되면은 행정소송을 하든지 뭐 이런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써야지 다시 행정심판을 또 청구하고 또 청구하고 또 청구하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행정심판법의 규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범위가 생각이 되져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죠. 만약에 앞에 먼저 거쳤던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으로 취급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은 후에 행정심판은 안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라면 그렇다면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이라는 관념 하에서 행정심판법이라는 범죄 안에서 행정심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불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보통 법률의 개별법들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요. 자,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경우,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명시한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은 첫 번째 경우는 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의신청이 하고도 행정심판을 또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네 번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판례는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그다음에 또 행정심판법에 의한 또 행정심판을 거치게 될 경우에 그렇죠? 이의신청한 다음에 행정심판을 해도 되고, 그죠? 행정심판 둘 중에 하나만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행정심판법에서 이 재심판 금지와 관련돼 있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예컨대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썼다거나 아니면 뭐 심사청구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개념 파악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 제 견해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행정심판이 갖춰져 있고 그 심판 절차가 행정심판 절차에 필적할 만큼 당사자에게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로 따져서 결정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헌법 107조 제3항에서 그 행정심판을 거론하고 있단 말이죠. 이 규정이 들어온 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례가 없는 헌법의 규정입니다. 헌법의 규정에 행정심판을 거론하는 그런 입헌예는 문명국가 헌법 중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아주 독특한 규정인데 헌법 107조 제3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에 준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107조 제3항 규정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제5공화국 헌법 되죠. 제5공화국 헌법은 1980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유신 독재가 종말을 고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무렵에 만들어진 헌법이 제5공화국 헌법인데 이 유신 독재가 허물어지면서 이 행정 구제에 대한 수요가 행정상 법률 관계에 나타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뭐가 주로 얘기가 됐냐면 행정심판과 소원과 관련해서요. 당시에는 소원이었습니다. 소원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필요적 전치주의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1998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였고 이 행정소송은 2심부터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소원이 사실상의 1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소원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는데 권리 구제율이 그러니까 청구인이 이기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재판 청구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걸림돌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어느 정도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말 못하겠지만 이기지도 못하는데 소송을 제기도 못하고 소원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이거 소원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다. 그래서 소원 폐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을 하던가 뭐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5강국 헌법은 재밌게도 아예 헌법에 박아놨죠. 그래서 헌법에 있으면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소원을 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 107조 제3항에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근거 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에 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사법 절차에 준하지 않는 행정상 불복 절차, 행정심판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여기서는 행정상 불복 절차 몇 개를 한 개인가요? 위헌이라고 선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지방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는 사법 절차에 준하지 않는 거라서 행정심판이 아니다. 따라서 위헌이다. 이 규정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라고 위헌 선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헌법 107조 제3항의 규정은 철저하게 재판 청구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임의적 전치를 취하고 있으면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원고가 행정심판을 안 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 청구권의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필요적 전치주의 하에서의 행정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적 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법 절차와 같은 그런 절차적 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사법 절차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을 거론할 때에는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원처분주의를 해야 되냐, 그죠? 재결주의를 취해야 될 거냐,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필요적 전치를 할 거냐, 아니냐, 임의적 전치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을 말하면 때에는 전치 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전치 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거치느라고 행정심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그죠? 그리고 재결서가 송단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재결이 뭐냐라는 거지. 이게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말이에요.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재결을 엄격하게 해석을 했어요.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행정심판법에 필적할 만한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대체할 만한 그 행정심판이거나 그거를 대체할 만한 특별 행정심판이 아니면은 재결의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재결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는 매우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절차가 어떠한 법률의 규정 또는 아니면 그냥 뭐 행정규칙에 의해서라도 그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거쳤는데 9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불안하죠. 이게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대체할 만한 행정심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제소기간이 도과됐느냐 안 도과됐느냐가 결정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과 같은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그렇게 고지식하게 행정심판을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결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전치로서 거쳐지는 그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소기간 설명할 때, 그죠? 제소기간 설명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이 지금 제정돼 있어서 내년 3월 24일부터는 입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본법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든지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뼈대만 말씀드린 거고요. 제소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뼈대만 얘기한 거고,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소기간 중에서 제소기간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 하나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재결이 그렇죠. 그때 재결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제소기간 중 재결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쟁송기관이, 행정심판은 재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죠. 그러나 행정소송은 법원이죠. 보통의 경우에 직근상급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송사항은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리 대상이 돼서 이게 행정소송보다 더 원고의 권리구제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 방식은요, 행정소송은 당연히 소송 절차니까 구두 변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구술심리를 신청하면은 구술심리가 될 것처럼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구술심리가 받아들여지는 퍼센티지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웬간한 사건 아니면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이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심판 제도가 의무이행 소송 제도가 없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무슨 제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다라고 설명했죠. 자, 행정심판의 기능이 있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권리구제 기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 기능이 있겠죠.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권리구제 기능이 더 주된 기능으로 보고 거기에서 주관소송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행정심판은 좀 더 행정부 내의 자율적인 통제 장치로 이해하셔야겠죠. 물론 뭐 권리구제가 되죠. 그거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율적 행정 통제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법 기능을 보완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예컨대 소음 규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이 사법부보다 오히려 행정부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량적인 처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조세 처분과 같은 경우는 법원에 오기 전에 좀 미리 행정심판으로 걸러지면 조금 더 사법 기능이 보완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능률의 보장 기능은 뭐냐면은 소송까지 안 오고 행정부 내에서 분쟁이 해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작용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이 더 보장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설명이죠.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취소심판이라는 게 있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거 뭐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하고 거의 같죠. 다만 여기서의 변경이 문제인데, 여기서의 변경은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취소를 말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의 변경은 적극적인 변경을 포함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죠. 취소 심판은 마치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처럼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집행 부정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지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된다. 그 다음에 사정재결 제도가 있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사정재결, 사정판결 이런 거는 행정소송에서 판결 선고할 때, 판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효등 확인 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얘기하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에서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이죠. 의무이행 심판이란 행정소송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이행 심판은 사실은 조금 더 세분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뭐겠어요? 거부 처분이 있을 경우에 의무이행 심판이 있을 거고, 부작위가 있을 경우에 의무이행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의 청구 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제소 기간을 따지기가 곤란하겠죠. 청구 기간을 따지기가 곤란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잖아요. 이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원래는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떤 처분이 있어요. 처분청이 처분을 했으면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일반적인 경우에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상급 행정기관의 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그 상급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돼서 재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결만 하고요. 상급 행정기관이 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재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 한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정치적으로 이 작은 정부를 표방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영역 곳곳에 이제 작은 정부에 따르는 법 개정이 있었는데 행정심판법에서는 이거 뭐 재결청 제도가 왜 필요해? 하면서 근데 나중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법리적으로. 재결청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도 하고 재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통상은 그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요. 그 265페이지 보면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잠깐 여기서 쉬고요. 좀 이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